네, 안녕하세요. 그렇죠. 신건철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학생들과 수업을 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인성교육을 어떻게 해야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선생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실제 학생들과 수업을 하는 것보다 수업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아이들과 친해지는 과정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과의 관계 맺고 그것을 우리가 수업으로 풀어내는 것들이 더 어렵다는 것들을 아마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수업이 재밌어지려면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과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과 친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선생님들이 하는 말들도 아이들에게 더 잘 이해가 되고 아이들이 하는 말들도 선생님들이 더 잘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인성이 더 올바르고 그리고 우리와 더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인성교육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인성교육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우리가 더 발전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거꾸로 하는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수업에서는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기법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종종 사용하실 텐데요. 그런데 이 브레인스토밍은 많은 정보들을 천천히 기억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것들, 긍정적인 것들을 다 아우를 수 있다는 것의 장점이 있는데요. 오늘 할 브레인스토밍은 바로 리버스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바로 부정적인 것을 기억하는 거죠. 아이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기억하실 게 있을 거예요. 생각보다 학생들은 부정적인 것을 더 잘 기억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저희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업에 성공해서 아이들과 기뻤던 경험도 기억에 나겠지만 수업하다가 땀 좀 흘려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말을 실수하거나 계산을 잘못하거나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교사인데도 수학 실수를 종종 하거든요. 그러면 겉으로는 아이들에게 선생님 실수한 거야 하면서 속으로는 막 땀이 막 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성공했던 것보다도 실패했던 것들이 더 잘 기억나는 걸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부정적인 것을 더 잘 기억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부정적인 것을 기억해야 다음에 더 그리고 그 부정적인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학생들과 부정적인 것을 더 기억해보는 그런 브레인스토밍을 학생들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아이들과 인성교육, 아이들의 인성이 잘못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한마디로 우리가 인성교육의 핵심 그거잖아요.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잘하는 것이 인성교육이잖아요. 아이들이 학교 생활에 실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학교 생활 실패할까요? 한번 고민해 보셨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서로 친하지 않거나 교사와 연결이 끊어지거나 학생들이 수업에 재미를 느끼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이 자신이 있고 싶은 공간이 아니게 되면 인성교육이 실패한다고 보거든요. 물론 더 나아가 가정과의 연계도 있겠지만요. 우리는 학교 얘기만 해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더 학교 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바로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던 것만 반대로 하면 됩니다. 학생들끼리 친해지면 되고요. 교사와 연결이 되면 되고 학교가 더 재미있는 공간이 되면 되겠죠. 이렇게 학생들과 부정적인 브레인스토밍 해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학생들과 수업 시간에 떠들지 않기라 말하는 것보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눈을 피해 떠드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나서 아이들과 같이 브레인스토밍 하면 훨씬 재밌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걸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 학생들과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하는 방법을 공유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감정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들 감정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현재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으실까요? 우리는 이 감정이라는 것을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성향이 강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통점이긴 한데요. 겁쟁이, 울보 한번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감정을 좀 강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을 놀리거나 조롱하는 형태의 말들이 좀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지어진 6가지 기본 감정을 가지고 와봤어요. 기쁨, 슬픔, 두려움, 화남, 놀람, 혐오. 총 6가지 기본 감정인데 이걸 보시면 아마 조금의 이상함을 느끼실 거예요. 왜 이렇게 긍정적인 감정은 부족할까? 대부분 부정적인 성향이 강하죠.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이 많은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감정 자체가 인간에게 방어 기제인 거예요. 이 감정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러면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 행동을 피하거나 그 장소를 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높은 곳을 굉장히 무서워하는데요. 얼마 전에 출렁다리를 다녀왔는데 저는 갈 수 있을 거라 믿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두 걸음 내딛고 그대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에게 하나의 트라우마나 두려움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런 감정들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 두 가지 감정은 바로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감정입니다. 화와 혐오죠.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교실에서 화라는 감정 없어져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혐오. 선생님 쟤 너무 싫어요. 선생님 저 수학 싫어요. 선생님 저 체육 너무 좋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학 싫어하게 되면 진짜 어쩔 때는 너무 화가 날 때도 있는데요. 정말로. 선생님 오늘 수학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느낌도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즉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학생들이 내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힘들어합니다. 그럼 만약에 이 화가 없어지면 어떨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교실은 정말 평화로워질까요? 물론 평화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감정은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걸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만약에 화가 없었다면 해방을 이룩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만약 우리 화가 없었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평화롭게 살고 있는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부정적인 감정이 나쁘다가 아니라 감정은 옳고 행동은 그르다라는 아들러의 철학을 꼭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학생들의 감정 표현을 봤을 때 그 아이의 행동에 힘들어하지 그 아이 감정에 어떻게 보면 행동을 통해서 벌어지는 상황들을 감정에 치환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그 아이가 화가 날 수 있어요. 수업 시간에 친구가 놀리면. 그럼 그 아이는 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잘못된 건 뭘까요? 그 아이가 소리 지른 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친구가 놀려서 화가 난 건 정상이라는 거죠. 즉 뭐냐면 감정은 옳고 행동 그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은 바로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것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우리 반 금쪽이가 너무 미워본 적 있으신가요? 얼마나 미우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종종. 쟤만 없으면 우리 반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하시는 선생님도 있고요. 저도 종종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금쪽이가 너무 싫어. 가 끝이 아니라 금쪽이가 너무 싫어. 그 다음 바로 스텝이 바로 우리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거죠. 그 싫다는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왜 싫지? 이 싫은 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노력해야 되지? 그 다음 스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의 원동력이라는 것은 바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감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상황에서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감정의 행동의 원동력이며 비슷한 경험은 그때의 감정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요. 보통 이 3단계가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게 하는 단계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계입니다. 선생님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반 금쪽이가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열심히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불러서 혼을 냅니다. 바로 1번 경험이죠. 그러면 1번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감정을 느끼실까요? 걔가 계속 떠들고 있어요. 화, 분노 이런 걸 느낄 수 있죠. 그럼 선생님이 이 아이를 번내서 혼냅니다. 막 혼내요. 행동하는 거죠. 혼내는 게 그냥 막 혼내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훈육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2번 경험이 등장을 합니다. 다음날 그 아이도 또 떠들고 있어요. 그럼 어떨까요?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이 1번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그대로 반복하죠. 혼냅니다. 훈육을 하고요. 근데 그 아이가 와가지고 선생님 입장에서는 핑계라고 말할 수 있는 말을 합니다. 선생님 오늘은 진짜 아니에요. 선생님 오늘은 얘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막 이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대답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는데 저는 그게 안 들러오는 거예요. 귀가. 왜? 그 아이는 원래 수업 시간에 떠드는 애잖아요. 100번 중에 99번 떠들고 한 번 설명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 기인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느꼈던 감정을 다시 선택을 하죠. 그리고 그때 했던 행동을 다시 선택합니다. 즉 뭐냐면 우리는 과거에 느꼈던 비슷한 경험들을 통해서 현재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들러는 사적 논리라고 불렀고요. 과거에 내가 했던 경험들이 현재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근데 그 중에서 그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바로 이
감정이라는 거죠. 그때 느꼈던 감정이 지금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학생들에게 왜 감정을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바로 이유가 됩니다. 학생들에게 감정을 가르쳐야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행동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감정을 배워야 될까요? 바로 우리가 교육과정에 적혀있던 인지정의 행동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거기에 기인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세계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뭘 가르칠까요? 지식을 가르칩니다. 즉 머리에 있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런 다음 아이들에게 무슨 행동을 할까요? 이 지리가 왜 중요한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가슴으로 인정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전달하겠죠. 그게 인지정의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지 활용하면서 활용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즉 뭐냐, 우리 수업은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머리로 배운 것들을 적용해보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배우는 과정에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감정도 똑같습니다. 아이들도 감정도 똑같아요. 아이들은 이 3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감정을 인식해요. 내 감정이 뭐지? 현재 내 감정이 무엇일지 고민을 하죠. 만약에 내 감정이 현재 슬픔이에요. 슬플 수도 있죠. 그럼 아이들은 두 번째 단계 수용 단계를 거칩니다. 근데 수용 단계가 되게 위험한 단계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선생님들이 머리로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모르겠어요. 가슴으로는 인정이 안 돼요. 이 말 많이 하실 거예요. 제가 금쪽이에요. 제가 지금 현재 실수한 걸 다 알아요. 머릿속으로. 근데 그 아이가 너무 밉기 때문에 그 아이가 실수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그냥 혼내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리고 이 수용 단계가 잘못되게 되면 표현 단계 역시 잘못됩니다. 왜냐하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는 아이들에게 감정을 이 단계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조절이 왜 밖에 있느냐? 우리 입장에서는 조절은 여기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왜 밖에 있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감정의 조절은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이 3단계에서 이 과정을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금쪽이가 떠들어요. 너무 화가 나죠. 그래도 이 아이에게 떠드는 이유를 물어보고 그리고 어떻게 떠들지 않기 위해 우리가 노력할 수 있을지 방법을 고민해보는 과정이 바로 감정의 조절이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에도 내가 다른 감정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다른 행동을 한 것, 그게 바로 감정의 조절이고 그것을 전문용어로 무엇이라 부르냐면 경험의 재구조화라 부릅니다. 내 경험의 3단계를 다시 구조화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조절이라는 겁니다. 조절은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게 되게 어려울까요? 바로 2단계 때문이죠. 머리로 알겠는데 가슴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용 단계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는 이 감정을 배워야 하는 이유인 4단계를 실제 활동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정인식 활동 중에서 제일 재밌는 거 바로 내 머릿속의 감정 활동이에요. 혹시 이 학습지 아시나요? 바로 뇌그림인데요. 예전에 종종 재미있게 많이 표현돼가지고 특히 여기 조그만 곳에다가 제일 중요한 거 적어놓는 그런 재미도 기억하실 겁니다. 학생들에게도 되게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가장 먼저 학생들이 내가 하는 감정을 브레인스토밍을 합니다. 저학년을 몇 개 없고요. 나이가 많고 중고등학생이 될수록 많아집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때 되게 재미있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학생들마다 감정의 영역들이 조금씩 달라요. 어떤 아이는 기쁨이 너무 많은 애가 있다면 그 아이의 삶이 기쁜 일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떤 애는 두려움에 대한 감정만 여러 개 적는 애가 있어요. 그 아이는 현재 두려운 감정을 많이 갖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걸 통해서 이 아이 감정 상태를 살짝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이 중요한데요. 가장 공감되는 감정부터 넓은 곳에 적습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학생들이 가장 공감된다는 건 뭐냐면 현재 나이가 가장 강하게 인식되고 있는 감정이에요. 그것을 가장 큰 곳에 적게 되면 그 감정이 현재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감정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너무 감정이 많아요. 근데 영역은 몇 개 없어요. 그럼 합쳐서 적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각 감정과 관련된 경험이 떠오르면 이렇게 밖으로 빼서 단어를 적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뇌 영역에 맞는 그 감정과 어울리는 색을 색칠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가운데다가 화를 적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빨간색으로 칠하면 되겠죠. 근데 화인데도 노란색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머리가 노랗게 됐다. 이런 얘기도 보통 하거든요. 그 사람마다 감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색깔이 다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돌아가면서 발표하면서 현재 아이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선생님들도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시를 볼까요? 이 아이는 현재 제가 가르치고 있는 6학년 여자아이인데요. 이 아이는 행복이 가장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공감이 되는 게 이 아이는 하루하루가 좀 행복해하는 편이에요. 학원도 되게 열심히 다니고 그런데도 표정이 항상 밝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좀 그래도 화가 좀 크게 자리 잡고 있죠. 이 아이는 그래도 화가 없는 아이는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아이의 감정선을 보게 되면 그래도 꽤 건강한 감정선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아이는 아마 맛있는 걸 먹을 때 행복을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림을 통해서 표현한다면 조금 더 이해력이 편할 수도 있겠죠. 더 많은 활동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재밌는 활동을 가지고 온 바로 감정인식 활동입니다. 감정인식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이 나에게 어떤 감정이 있는지, 내가 아는 감정 단어가 몇 개인지 장기적으로는 아는 감정 단어를 늘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알아야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정인식 활동의 핵심은 바로 내가 아는 감정이 몇 개인지 찾고 장기적으로 늘리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바로 공감 좀비 게임인데요. 이 좀비라고 말 나오는 순간 벌써 아이들은 흥분해요. 왜냐면 좀비 좋아하거든요. 이 게임에는 시민과 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비 게임이에요. 먼저 좀비가 등장하는 순간 선생님이 깨달았습니다. 좀비의 역할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셨을 거예요. 이 게임은 좀비가 역할이 있어요. 그 전에 기본적인 활동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자 이제 게임 시작할게요 하면 친구들은 한 명을 만나요. 그리고 서로에게 선생님이 제시한 질문을 활용해서 질문하고 답변합니다. 이 질문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 수업용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도입 활동을 쓸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어 중 기억나는 거 한 가지. 아니면 정리를 할 수 있죠. 오늘 배웠던 것 중에 가장 기억나는 단어 한 가지. 이러면 수업용으로 쓸 수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공감법을 배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활동은 예를 들어서 공감할 때는 더 쉽게 질문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이번 주말에 하고 싶은 일. 오늘 저녁에 먹고 싶은 것. 이렇게 간단한 질문을 제시를 하고요. 그다음 공감 약속은 학생들에게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제일 좋은 공감 약속은 바로 최근에 가장 유행하는 군화법이죠. 그랬구나. 아이에게, 친구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아 맞아. 그랬구나를 아이들에게 연습시키는 겁니다. 최근에 아이들이 좀 제일 많이 하는 말 기억하시죠? 이제 좀 유행이 지났어요. 어쩔 TV.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굉장히 공감을 해치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그걸로 싸우는 것도 본 적이 있어요. 그것보다 맞아, 그랬구나. 이게 훨씬 공감에 어울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미션을 2가지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질문은 오늘 저녁에 먹고 싶은 메뉴. 그리고 친구가 말을 하게 되면 그랬구나 라고 말해주는 공감 방법을 연습시키는 게임이에요. 좀비 게임은 그냥 도구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공감 방법을 연습시키는 거죠. 생각보다 아이 공감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하나예요. 해본 경험도 없고 부끄러워요. 그 다음에 헤어질 때 꼭 악수를 하는데요. 최근에는 주먹 악수로 많이 대체하는 편입니다. 아이들이 좀 이렇게 서로 악수하는 거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시민은 한 번 악수를 하고요. 이렇게 한 번 하면 되겠죠? 좀비는 2번 합니다. 그리고 시민은 당연히 좀비를 만나면 좀비가 되겠죠. 예를 들어 시민이에요. 좀비예요. 이렇게 되면 얘는 좀비가 됩니다. 즉 뭐냐면 시민이 좀비를 만나면 감염이 돼요. 그 다음에 좀비끼리 만나면 치유가 됩니다. 이렇지 않으면 무조건 좀비가 이겨요. 왜냐하면 시민은 도망다니지를 못하고 계속 게임을 하게 되면 좀비만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시민에게도 무기가 있어요. 바로 좀비끼리 만나면 다시 시민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선택한 최초 좀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시민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얘가 돌아가는 순간 게임이 그냥 멈춥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는 순간 나중에 정말로 좀비가 영명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최초 좀비는 가능하다면 과제 수행 능력이 좋은 아이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고개를 감게 마피아 게임처럼 고개를 숙이고 이제 아이들은 이제 눈을 감고 있으면 선생님들이 20명 기준으로 3명이 딱 좋아요. 어깨를 짚어서 좀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다시 안내해야 돼요. 시민의 악수 1번, 좀비는 악수 2번. 선생님이 지금 선택한 좀비는 절대로 꼭 악수를 해야 된다. 2번, 몇 번 해야 된다. 이걸 꼭 안내해야 됩니다. 안 그런 순간 우리 좀비는 회복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활동이 끝나고 숫자가 더 많은 팀이 이기고요. 숫자가 똑같으면 좀비가 이깁니다. 즉 굉장히 재미있는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그랬구나, 맞아, 이런 공감 방법들을 알려주는 감정 공감 활동이겠죠. 이 학생들에게 감정을 가르치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바로 메라비안 법칙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선생님들 혹시 첫인상이라는 거 아시나요? 3초 만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첫인상 3초인데요. 3초 만에 우리가 그 사람과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말 한마디도 못 해볼 겁니다. 거의 대부분 외형이에요. 즉 우리는 상대방에게 시각적인 요소로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지금부터 공감의 최고봉인 그랬구나를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청각적 요소와 시각적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드릴게요. 그랬구나. 정말 공감받는다고 느껴지시나요? 제 표정 괜찮았나요? 말투 괜찮았나요? 내용은 아주 좋았어요. 그랬구나요. 근데 93%가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표정 연습하고요. 말투도 조심해야 돼요. 그랬구나. 어떤가요? 똑같은 내용인데도 전혀 다르죠.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감정 표현법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아이들이 배우지도 못했고요. 되게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감정 탐정 게임을 안내해 드릴 건데요. 이거는 감정을 맞히는 게임이에요. 먼저 학생들과 칠판에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시고요. 기본 감정 4개 정도만 적으십시오. 원래 6개인데 너무 많다 보니까 4개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브레인스토밍 하면 돼요. 여기는 많지만 실제 아이들은 많이 못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해봤자 다 합쳐서 여기 5개, 여기 5개, 여기 5개 해서 여기 얘네들까지 합쳐서 총 22개 정도면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애들 보통 겨우 30개 못 넘깁니다. 브레인스토밍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얘가 문제이자 정답이기 때문이죠. 절대로 지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서만 문제를 내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정답을 알기 때문에 선생님 저 정말 못 맞히겠어요. 그러면 칠판에 있는 거 다 말해.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시중에 판매하는 감정카드의 단점은 뭐냐면 아이들이 못 맞춰요. 선생님 저희 감정 뭔지 설명을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카드를 많이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브레인스토밍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있느냐? 아이들이 다 설명할 수 있는 감정만 나옵니다. 즉 뭐냐면 학생의 수준에 맞는 감정만 나오고요. 문제가 앞에 있고 정답이 앞에 있다 보니까 몰라도 그냥 읽으면 돼요. 언젠가 맞힐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카드를 만드는데요. 이렇게 비주얼 싱킹을 이용해도 되지만 이게 어렵다면 감정 단어만 적어도 됩니다. 이렇게 8가지 정도 정리 좋고요. 기쁨, 슬픔, 화남, 두려움에서 각각 2개씩 한마디로 8개 적으면 충분히 게임이 시작할 수 있어요. 8개 다 적고 자르십시오. 감정 단어만 적어도 괜찮아요. 근데 가능하다면 두꺼운 종이를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보면 다 비쳐 보이거든요. A4 용지 쓰면. 그 다음에 4명 모든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아이들이 무려 32장의 카드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팁이 있다면 연모돔이랑 무조건 바꾸십시오. 그래야지 훨씬 재밌고 스릴 있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8장씩 나눠 가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8장이나 있겠죠? 카드를 이제 아이들 8장을 그중에 2장을 꺼내요. 이 2장만 오늘 쓸 거예요. 먼저 카드 한 장 앞으로 뒤집어 놓습니다. 1등이 뒤집어 놓겠죠? 가위바위보에서 1등을 정하면 되고요. 이 아이는 언제 감정이 드는지 1단계예요. 말없이 설명합니다. 아이들에게 표정의 중요성을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선착순이 아니에요. 무조건 내가 설명했으면 오른쪽에가 1등이에요. 2등은 앞에, 마지막 3등은 왼쪽에 있는 애겠죠. 즉 뭐냐면 이렇게 해야 모든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1등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지 않으면 나중에 선생님 이런 민원을 들을 겁니다. 선생님 제가 다 맞췄어요. 전 기회가 없었어요. 저 너무 재미없어요. 근데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하게 되면 모두가 1등을 해봤기 때문에 틀린 거 지 탓이거든요. 그러면 민원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 여기서 아이들 굉장히 잘 맞춰요. 그냥 몸으로 감정 설명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설명도 되게 잘하고요. 그리고 아이들 맞히기도 잘합니다. 근데 한 바퀴를 돌았어요. 얘가 설명했고 1번, 2번, 3번이 다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번엔 말로 설명합니다.
말로 설명할 때는 역시 똑같이 오른쪽부터 돌아가면서 하고요. 여기는 끝날 때까지예요. 왜? 정답이 어디 있죠? 앞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가장 많은 감정을 맞히는 사람이 바로 오늘의 감정왕이 됩니다. 이 감정왕 어떻게 뽑느냐? 내 감정을 맞췄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설명한 감정을 오른쪽에 맞췄어요. 내 감정 카드를 이 아이가 가져갑니다. 자기 점수 1점이 되겠죠. 그리고 점수가 제일 많은 사람이 오늘의 감정왕이 되는 거죠. 즉 뭐냐면 상대방의 감정 표현을 보고서 가장 공감을 잘하는 아이가 감정왕이 될 겁니다. 겸사겸사 표현법도 배울 수 있게 되겠죠. 마지막 활동입니다. 바로 감정 조절 활동인데요. 감정 조절 활동은 원래 되게 어려워요. 저희도 조절이 어렵잖아요. 근데 감정 조절에서 제일 쉬운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보다 쉬운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못 잊어버리니까 어려운 거겠죠. 그럴 때는 감정 주머니를 만들어서 자신이 언제 화가 났을지 적습니다. 자세히 적어도 되고 간단하게 적어도 돼요. 아이들의 결과물을 보면서 같이 얘기해 볼 건데요. 이 아이는 학교 늦었을 때, 억울했을 때, 엄마랑 싸웠을 때 화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에 적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겨서 버리면 돼요. 선생님 입장에선 이게 무슨 활동이야 생각하시겠지만 생각보다 감정을 적은 후에 적으면서도 많이 정리가 되고요. 그걸 구겨 버리는 행동 자체가 나의 감정을 조절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우리 행동에 많은 답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너 왜 그걸 잊어버리지 못해? 야 참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네가 화난 걸 적어봐. 그리고 한번 우리 구겨서 버려볼까? 그러면 마음이 좀 나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겠죠. 지금까지 저희는 감정을 우리 인성교육과 감정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감정을 왜 가르쳐야 되고 감정에 가르치는 단계가 어떤 것인지 배워봤는데요. 학생들에게 꼭 말씀하셔야 되는 거 하나입니다. 너의 감정은 옳아. 수업 시간에 화가 날 수 있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수업 시간에 소리를 지르는 건 잘못된 행동이야. 라고 단호하게 말해줄 수 있는 선생님의 친절하고 단호한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예요. 아이들의 감정은 옳고 행동은 그를 수 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우리가 공감해주고 그것에 너는 네 감정은 맞아 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의 관계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어요. 화가 날 수 있고 슬플 수 당연히 있다는 것을 그렇구나로 이해해 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인성교육과 감정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배우면서 이 연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